(2023년) 부동산 전망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다. 저희 이제 방송하는 날짜가 오늘 10월 19일인데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집값 하락세가 조금씩 가속화되고 있다. 언제부터? 올해 내내 하락 추세이긴 한데 조금은 차이가 있죠. 뭐 1월에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3월쯤부터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다가 5월쯤부터 하락폭이 이제 다시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 다시 제대로 커지기 시작했느냐? 8월부터 하락폭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락 추세가 8월부터 커졌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게 뭐냐? 거래량이 박살이 났죠. 거래량이 박살났으니까 하락 추세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매매 가격 지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매 가격 지수는 여러 가지 지수 측정 방법이 있죠. 그 핵심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다. 가격이 하락한 게 많을수록, 하락 추세일 때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하락폭이 커 보인다. 상승 추세일 때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상승폭이 커 보인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은 개박살이죠. 거래량이 개박살인데 하락 추세가 커졌다는 거. 전보다 거래량은 더 안 나오는데, 그 뜻은 무슨 소리예요?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축이 되지만 하반기부터 달라질 거다. 하반기부터 달라진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금리 인상이 상반기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예측이 계속 빗나가니까 이야기들이 달라지고는 있다. 원래 주식 전문가들, 또 부동산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코주부라고 하죠. 이 코주부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이 무슨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요, 요 세 부류의 전문가들은요, 항상 최선의 전망을 낸다. 금리는 가장 낮게 전망하려고 그래요. 하나금투에서도 3.75%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만 올린다. 그것도 베이비 스텝으로.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내년 예측금리가 얼마죠? 5%예요. 지금 가뜩이나 빅스텝 해가지고 환율 어느 정도 억제되고 돈 풀어서 어느 정도 억제했는데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대요. 주식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들 2022년 1, 2월쯤에는 올해 연말 금리를 얼마로 예측했다? 2%.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3%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빨리 금리를 앞으로 점점 더 빨리 올릴 거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 넘어야지 경제 위기가 안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연말 금리가 3.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항상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침체되죠, 부동산 시장 침체되죠, 코인 시장 침체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전망이 달라졌죠. 3.75% 예상한 것도 내년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들 말처럼 3.75에서 한 4% 정도에서 멈춘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낮은 금리예요. 이게 아직도 높은 금리죠. 이게 하반기에 인하가 되느냐. 그런데요, 미국이 지금 아직도 8%대가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요게 2%대 될 때까지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미국도 같이 멈춰줘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멈출 수가 있는데, 물가 지금 안 좋죠? 그렇다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됐느냐? 경기 침체는 물론 되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고용률, 실업률 지표 자체가 침체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하반기에 끝날지 내후년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같이 멈춰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유지가 된다. 가장 베스트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 정도 금리의 예측이 된다면 하락이 멈추더라도 엄청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거래가 여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지금보다 더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된다?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 이상 떨어진다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분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요분 이제 작년부터 하락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도 재작년 뭐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저희도 할 말은 좀 있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8년간 40%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 말고 이분이 말씀 많이 하셨었죠. 한문도 교수님. 요분도 5년간 40% 빠진다. 거래 없이는 안 떨어지고 거래량이 개박살 나면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매가격 지수가 40%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수가 40%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수가 40% 떨어지려면요, 진짜로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 나야 돼요.
지수 40%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40% 떨어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지수로 몰고 가는 인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라.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테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 얼마나 떨어질지를 봐야 되겠죠. 과연 금방 멈출 수 있느냐. 자, 그러면요. 이자 부담을 볼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금리죠. 금리가 그때보다 많이 낮아요. 그때는 5.2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3이다. 아직도 2.25%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요.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당시의 GDP 대비 가계부채에 비해서 지금이 엄청나게 빨리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수준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보셔야 될 점이 뭐다? 숨겨진 부채. 기본적으로 가계신용, 요거는 숨겨진 부채가 아니죠. 개인 사업자나 개인 법인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요런 것보다 더 핵심은 전세보증금이죠. 이 시기랑 전세 지금 비교해보면요 엄청 많이 뛰었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17년에 집 살 수 있는 돈으로 지금 전세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이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과잉 유동성 풀리기 전부터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거품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만 거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경제를 잘 모른다. 사실 그만큼 올랐을 때 뭔가가 받쳐주면서 올랐느냐,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느냐, 그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혹은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됐느냐 라고 봤을 때도 소득 상승분에 비해서 집값 상승분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렇게 높아진 이유는요 대출을 풀어주고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원위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일 때랑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리 1%일 때 이자 부담은 똑같아요. 똑같이 1,000만 원인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0.5로 낮춰진다. 그러면요 여기는 500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0.5% 떨어져 봐요. 9.5%니까 9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영향이 크죠.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1% 올라가요. 11%. 1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1% 올라가요. 2%. 그러면 2000이죠. 그러니까 부채 원금이 커질수록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보다 금리가 낮아도 더 위기라고 하는 이유죠. 저희가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자 금액.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질 때 이때가 이자 금액이 53, 4조 정도였죠. 이때도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쌓였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때 대출 많이 풀었죠. 2014년 3분기부터 대출을 쭉쭉 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대출이 다시 쌓였죠. 빚내서 집 사라. 이때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금리를 2번 올리고 그 다음에 9.13 대책 같은 규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때 한 54, 5조 정도 됐어요. 이자 부담. 그때부터 꺾였죠. 그런데 지금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 집값 꺾이는 수준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지금 100조가 넘어간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렇게 되면서 꺾였던 이유는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는요 떨어질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이때보다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내년에 5% 예상되고 있죠. 여기서 3.7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75는 사실 턱도 없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가 지금 3.4%입니다. 문제는요 원금이 커졌어요. 2배에서 2.5배인데 10년 2개월 동안. 그런데 한 2배는 올랐죠. 그런데 코픽스 금리가 그때 수준으로 돌아온다. 충격은 2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10년 2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2012년. 2012년이 무슨 상황이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유로존 사태 터지면서 11년에 저축은행 사태까지 터졌죠. 그러면서 2012년이 하우스푸어가 속출하던 시기였다. 이 당시에 금리가 높았느냐? 금리가 낮았어요. 당시에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요 단지 집값 하락 추이. 자, 은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자, 고점이 2021년 12월인데 지금 10개월 만에 18.8% 떨어졌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점 대비 10개월 만에 10.4% 떨어졌으니까 더 빨리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잠실 주공 5단지나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목동 신시가지가 굉장히 여러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KB에서 선도 50 아파트 순위 중에서 가장 높은 단지로 뽑았습니다. 선도 50 아파트는 시가총액 말하는 거죠. 그때보다 하락폭이 적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요 이런 데가 거래가 안 돼서 그래요. 거래가 안 되니까 하락폭이 안 나오는 거다.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당시에 제일 안 될 때보다 지금 더 안 되고 있죠. 이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이 나오고 있죠. 반토막 났다는 소리죠.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호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호가가 나오더라도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그 가격이 거래가 되면 낮은 호가가 나오는데 아직도 급매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높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몇몇 단지는 그때 이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초창기에 좀 빠르게 떨어지다가 꺾일 수 있는 추세였는데 그때는 금리 인상 중이었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 초입부터 이 모양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된 다음에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리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나 혹은 몇몇 지역들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하한선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죠. 예를 들어서 입주 아파트가 적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요, 그때보다 아파트 총량은 더 많이 늘어난다. 주택 총량도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요, 그때는 더 공급 부족이었을 텐데도 떨어졌죠. 그럼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공급 부족이냐? 그때보다 덜 공급 부족인데도 떨어지는 거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공급은요, 수요 공급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공급 이야기만 했다. 수요 이야기를 안 했죠. 그 당시에 비정상적인 과잉 수요를 공급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잉 수요가 이상현상이었던 거고 공급은 꾸준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죠. 계속 부피를 넓혀가면서. 과잉 수요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죠.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10억에 샀어요. 원래 5억 하던 아파트인데 이게 10억까지 올랐는데 요때 막 영끌 안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집 못 산다. 10억에 샀어요. 근데 여기가 한 12억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다른 호가는 한 8억 정도 돼. 근데 나는 10억에 사서 도저히 이 가격에 못 팔겠어요. 그러니까 매물을 거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 안 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사태가 2011년, 12년, 13년에 많이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터지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2년, 3년 뒤에 못 버티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락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조금 매물을 줄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놓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정책 때문에 이럴 때 나와요. 요때 보유세 부과되니까 6월 1일에. 그러니까 이때 나왔다가 빠지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공급 과잉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거주 입장에서도 전세, 월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공급 과잉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월세 대란이 난단 말도 거짓말이에요. 전세 대란이 왜 없어졌냐? 쌓이니까. 자,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 될 것이냐?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 이게 7월 이야기였는데 벌써 틀렸죠. 이제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다. 왜냐면 미국에서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낮춘다. 그건 진짜 심각한 붕괴가 일어나야 된다. 어느 정도로? 지금 중국 정도로. 그러면요. 그 붕괴가 일어났을 때 금리를 낮춰서 우리나라가 극복을 할 것이냐? 그것도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금리 인하 저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 저렇게 낮출 수 있으려면은 미국도 적어도 한 3%까지 낮춰야 된다. 근데 미국 내년에 적어도 5% 그리고 내년에 낮출 생각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낮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큰 경기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덜 떨어지진 않는다. 결론 뭐예요? 아쉬움하는 그분은 집값 폭락 조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요. 집값 상승 조건이 내년에 하나도 없다.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경기도 있죠? 금리,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여력, 그 다음에 부담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데 부담 자체는 지금 굉장히 올라간 이유가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죠. 여력은요 지금 DSR에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DSR 지금 완화해야 된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경기 지금 상황 어때요?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 정도 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런데요 요걸 막기 위해서는 환율을 막아야 되는데 환율을 막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경기가 완전 폭망해서 금리를 낮춘다? 그럼 경기가 폭망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발 폭망이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낮춘 건 우리나라발 폭망이에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상승할 가능성 없다. 국지적으로 잠깐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진짜 초이 인플레이션이 나서 집값은 올랐지만 가치는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최소 4년 이상은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